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고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식물 유전체 쪽이다 보니까 그쪽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이제 최근에 좀 확장하려고 하는 AI를 좀 활용한 연구 분야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저희 지금 슬라이드는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유전체 기반 식물 연구 분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식물 유전체학 연구했던 사례, 그 다음에 식물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식물 합성 생물학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 이것도 어차피 유전체 기반으로 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소개와 함께 마지막으로 AI를 활용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식물 유전체 표현체 연구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물 유전체 기반의 연구는 일단은 식물 연구라는 게 약간 좀 독특한 게, 기본적으로 모델 식물을 연구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저희 필드나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실질적인 작물 육종이나 아니면 식물 개량, 작물 개량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관련돼서 해외에서 얘기되는 걸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작물 육종 연구일 텐데, 작물 육종 연구는 원시적으로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만 가장 우수한 종자를, 그러니까 벼나 보리 종자를 확보를 해서 다음에 파종하는 그런 원시적인 육종이 주를 이루다가 18세기쯤 게오르기 멘델에 의해서 멘델의 법칙이 나오고, 그 멘델의 법칙을 활용한 기초적인 육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20세기 들어와서 유전학 기반의 그런 다양한 육종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잘 아시는 것처럼 식물은 고착 생물입니다. 항상 자기가 발화해서 자라고 있는 지역을 장소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같이 덥거나 아니면 또는 비가 많이 오거나 해충이나 아니면 질병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동물 같은 경우는 덥거나 비가 오면 고지대로 간다든지 그늘로 갈 수 있지만, 식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 안에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유전체를 더블링 하거나 아니면 2배, 3배, 4배로 늘려서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전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하는 게, 육종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라도 식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분자 레벨, 세포 수준에서 어떠한 유전자들이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있는 메커니즘을 조절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도 인간의 질병, 암 정복을 하기 위해서 휴먼 지놈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식물도 유전체 기반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요즘 그래서 모든 식물 연구도 현재는 표준 유전체를 구축해서 구축하는 것부터 현재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굉장히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그런 식물들을 만들므로써 생산성 향상이 가장 큰 주요 목표일 텐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처음에 전통적인 육종, 교배 육종을 활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주요한 형질과 연관된 유전자를 저희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표지 인자를 만들어서 제네릭 마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수한 형질을 가진 두 품종을 교배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품종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 가위가 각광을 받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유전체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된다면 그래서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유전자를 교정을 함으로써 우수한 작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연구가 조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베이직 사이언스 영역과 그 다음에 응용과학,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좀 혼재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과제 지원할 때 좀 많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주제를 가지고 내면 이제 과기부에서는 농림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고 농림부에서는 과기부에서 할 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그런 식물 연구 자체가 그 베이직 사이언스하고 좀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좀 계속 연결돼서 진행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21세기 초반에 정립이 된 학문 중에 하나가 생물정보학입니다. 영어로는 바이오인포메틱스라고 하고, 이제 흔히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될지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영문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Interdisciplinary Field of Science라고 해서 이제 다학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물정보학을 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물학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용량의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통계 데이터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수학이나 통계학까지 필요해서 다양한 좀 학문 분야가 융합된 그런 학문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정보학의 주요 연구 분야는 이제 기본적인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제임스 왓슨이 얘기한 센트럴 도그마라는 개념이 있는데, 생물학에서 유전 정보는 DNA에 저장이 돼서 RNA를 거쳐서 단백질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한다. 이거는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센트럴 도그마고, 그것과 관련돼서 다양한 실험 생물학 분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생물 정보학도 DNA 영역, 유전체 영역을 다루는 분야는 이제 전사체, 지노믹스고, 그 다음에 RNA는 트랜스크립토믹스, 그 다음에 단백질은 프로티오믹스라고 해서 이런 분야가 있고요. 저희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텍스트 기반의 대량의 정보를 담고 있는 거고, 그런 정보를 대용량의 컴퓨팅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이후에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해서 2세대, 3세대 시퀀싱 플랫폼이 나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유전체 해독 기술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보통 식물만 해도 저희가 2001년에 애기장대가 처음 나온 이후로 현재 저희가 대충 통계를 냈을 때도 1000여 종 이상의 그런 식물 유전체가 해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유전체가 해독이 된 그런 포스트 지놈 시대에서 생물학 연구 분야는 크게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원하는 유수한 작물이나 아니면 형질 연구를 위한 기능 유전체 연구 분야가 있고, 그 뒤에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량의 집단 분석을 할 수 있는 리시퀀싱, 아니면 기존의 2세대 기술로 만들었던 유전체의 부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그 시퀀싱 플랫폼 개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유전자 교정을 통해서 우수한 작물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량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식물에서 코비드-19 백신과 관련된 단백질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것들, 외래 단백질을 식물에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합성 생물학 분야까지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 휴먼과 달리 약간 좀 특징이 있는데, 휴먼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냥 휴먼이라는 하나의 종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30년,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그런 유전체 데이터라든지 관련 연구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니면 중요한 그런 대상이 되는 식물 자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도 있지만 주요 채소 작물만 해도 토마토가 있고
그 다음에 벼가 있고, 우리가 많이 먹는 고추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작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휴먼에서 했던 모든 그런 데이터를 생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나 아니면 시간이 부족한 식물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든 데이터를 휴먼에 비해서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먼과 달리 식물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종의 그런 유전자의 기능을 참고해서 식물 유전자 기능을 연구하는 비교 유전체학 연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물 유전체학 저희 연구실에서 최근에 이제 끝낸 프로젝트를 간단히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 무궁화 표준 유전체를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무궁화 강릉 방동리 천연기념물과 이제 통일된 이후에 북쪽에도 무궁화를 심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내한성 계통의 무궁화 2종을 이제 유전체 해독을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무궁화 이 유전체는 84개의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6배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수체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유전체인데 6배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유전체 해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같은 크로모점이 6쌍이 있고 6쌍부터 3쌍까지 다양하게 이제 크로모점이 페어링이 되는 걸 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무궁화가 6배체가 아니라 12배체 유전체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런 거를 생물 정보학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 꼭 논문을 낼 때 이제 리뷰어들이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합니다.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 6개 염색체만 존재하는 그런 유전자들을 한 4개 골라서 얘네들을 프로브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PC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크로모점에 그 유전자를 형광 물질로 염색을 한 다음에 붙여서 확인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던 6개, 12개 크로모점에서 12개 크로모점에서 시그널이 디텍션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게 12배체가 맞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유전체를 잘 구축했다라는 통계 데이터고요. 그래서 총 이제 해플로타입이 42개. 그래서 보통 이제 EN이니까 그래서 EN 이퀄 84개의 크로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무궁화가 왜 굳이 12배체까지 갔는지 이제 저희가 모델을 한번 고려를 해봤고, 해서 처음에 아마도 1억 년 전 이상에는 이제 무궁화의 커먼 앤시스터가 공통조상이 EN에서 시작을 해서 4배체가 다시 8배체가 16배체가 됐다가, 이렇게 문제는 유전체가 배수체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많기 때문에 배수화된 유전자를 계속 제거해 나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이플로이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배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크로모점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큰 영역의 크로모점이 없어지거나 해서 그렇게 크로모점이 딜리션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저희가 처음에 16배체였다가 현재 어니컬하게, 어시메트릭하게 이렇게 크로모점이 딜리션이 돼서 현재는 1160여 개의 크로모점에서 현재는 84개가 남았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배수성을 확인했을 때 저희가 무궁화가 12배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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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배체가 되는 거는 고등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환경이 보통 이제 무궁화가 생육 적온이 30도인데 그 30도보다 낮아지면 감수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EN이 N과 N으로 나뉘어야 되는데 EN하고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incomplete gametophyte라고 하는데, 생육 적온보다 낮다 보니까 이제 incomplete gametophyte EN이 나오고, 또 그 EN이 나왔을 때 스폰타니어스하게 걔네가 교배가 되면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육 정확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가 비정상적인 감수 분열에 의한
그런 인컴플릿 감마이토파이트가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배수체를 유도한다가 현재 나와 있는 유력한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배체가 되면 좀 더 찬스는 높아지죠. 예, 유전자 풀이 그렇죠. 예, 유전자 풀이 2만 개가 4만 개가 되니까 예, 네, 그런 이제 전략이 되는데 좀 쉬운 말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 좀 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복잡하게 이제 무궁화가 실은 9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9과에는 카카오, 초콜릿의 재료인 카카오, 그 다음에 목화, 그리고 이 무궁화가 같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과에 속해 있는 종들과 저희가 이제 복잡한 계산을 해서 얘네들이 언제쯤 이제 종분화가 돼서 무궁화가 출현을 했는지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약 2200만 년 전쯤에 이제 무궁화가 종분화가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2200만, 여기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생명년 앞에 지질자원연구원이 있어서 이제 지자연에 찾아가서 이제 한반도가 원산지로 매우 추정이 되고 있어서 한반도와 중국 남부가 그 당시에 이제 무궁화가 출현할 당시에 한반도와 중국 남부의 기후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현재 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지도를 이제 고도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면 약 한 8,000m. 그리고 이제 녹색은 약 한 해발고도 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낮아질수록 배수체가 많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 고원 같은 경우는 배수체 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쪽 중국이랑 요 한국 쪽에는 오히려 배수체 식물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좀 많이 궁금해했고,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티벳권이 약 5천만 년 전, 백악기 이후, 백악기가 약 6,500만 년 전에 이제 공룡이 멸종하면서 신생대로 들어오는데, 5천만 년 전쯤에 이제 티벳권이 융기가 진행이 되고, 1000만 년에서 800만 년쯤 급격한 상승이 돼서 800만 년쯤 티벳권이 완전히 융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무렵에 이제 동아시아, 현재 이제 여름철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철에 건조한 이런 동아시아 몬순이라는 몬순 체계가 대략 2200만 년 전부터 슬슬 출현하기 시작을 하다가 약 한 900에서 800만 년쯤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가 제가 아까 잠깐 끝났지만 배수체화가 한 4번 정도 일어났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가 약 한 1억 년 전, 그 다음에 5천만 년 전, 그 다음에 2200만 년, 그 다음에 이제 800만 년, 이런 식으로 한 4번의 배수체화 현상이 일어났는데, 배수체화 현상이 한참 진행될 때, 무궁화가 진행될 때는 티벳권 융기가 안 돼서 몬순 기후가 없다 보니까 고위도라서 계속 이제 서늘한 기후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배수체화 현상이 진행이 됐다가, 얘가 마지막 배수체화 현상이 끝난 뒤에 아시아 몬순 기후가 발달하면서 티벳 고원보다는 훨씬 기온이 높고 평균 기온도 높고 강수량도 높아지는 그런 기후 조건에 노출이 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수체화가 된 다음에 무궁화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관련된 지질자원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무궁화가 출현이 된 2200만 년 이후에 강수량이라든지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무궁화의 생육적원이 30도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온도가 유지가 됐고, 여름철에만 좀 더워지는 그런 몬순 기후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궁화에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존돼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개화라든지 아니면
겨울철에는 또 추우니까요. 겨울철에 추우다 보니까 내한성 관련된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겨울철 건조에 대비하기 위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유전자들이 꽤 많이 다른 카카오나 아니면 모카에 비해서 유전자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기에 롱텀,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의 그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무궁화 유전체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유전자군들이 굉장히 많이 상대적으로 남았고, 그렇지 않은 유전자들은 이제 소실된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기후 변화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식물 유전체에 이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팩터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하나를 저희가 영국 계통, 영국은 온난 기후라 계속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더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영국과 저희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이제 한국 쪽에서 그런 유전자가 잘 보존이 돼 있고 단백질 구조를 이렇게 저희가 비교를 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유전체를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 합성 생물학입니다. 저희가 이제 합성 생물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소개되는 게 알테미신이라 해서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는데, 이 말라리아 치료제가 실은 개똥쑥이라는 식물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거를 미국에 있는 한 학자가 굉장히 생산 단가를 낮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에서 생산을 했는데, 생산을 해서 굉장히 단가를 낮춰서 이제 합성 생물학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 뒤에 스토리는 이제 개똥쑥이 돈이 된다는 걸 아니까 중국 농민들이 대량으로 재배를 하면서 중국에서 사다가 분리하는 게 이거 합성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돼서 개똥쑥은 좋은 선례만 남기고 현재 산업화는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본 뒤에 이제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럼 미생물에서 합성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구조의 컴파운드는 그러니까 물질은 가능하지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합성 효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생물에서 합성하기 어렵습니다. 합성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식물 자체에서 그런 함량을 높인 식물들을 만들어서 이걸 한번 저희가 고부가가치 수단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합성 생물학이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19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단백질을 식물에서 생산할 수 있게 해놓고, 필요하면 이제 문제는 애니멀 셀 라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만 식물은 그 종자를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코비드-19이 다시 창궐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키워서 생산을 하면 바로 저희가 거기서 백신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유지 관리가 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하게 또 좀 동물 셀과 달리 식물 셀에서 해결해야 될 복잡한 난제는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저장 용이성이라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식물 합성 생물학도 식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연구를 시작하고 계시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도 생합성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라든지 효소를 저희가 기능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물 유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합성 생물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물의 회로를 이제 기존의 대사회로를 약간 이제 곧 수정하거나 아니면 A라는 식물에서 많이 생산되는 그런 물질의 생산 회로를 담배나 다른 이제 저희가 다루기 쉬운 생물 쪽으로 옮겨서 재설계를 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물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사회로의 재설계를 수행하거나,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나 아니면 타겟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는 연구입니다. 뒤에 이제 그래서 이런 합성 생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실은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이라고 해서 DBTL이라 해서 합성생물학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저희가 이런 DBTL 그런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어떠한 저희가 대사회로를 설계 또는 재설계에서 어떤 유전자를 도입할 것이냐, 이런, 그 다음에 그런 유전자들을 식물에 도입하고 저희가 테스트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further study를 위한 이제 run까지 해서 DBTL 사이클이 있고요.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마데카솔이나 아니면 센시아, 좀 이제 광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마데카솔이나 센시아를 만드는 원료 물질이 센텔로사이드라고 해서, 센시아는 아시아티코사이드, 그 다음에 마데카솔은 마데카소사이드라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서 만드는 약들입니다. 근데 이게 실은 병풀이라는, 센텔라 아시아티카라고 하는 병풀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가장 많이 생산이 되는데, 저희 우리나라에도 그런 병풀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병풀은 이 센텔로사이드 함량이 마다가스카르나 아니면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의 병풀보다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마다가스카르하고 이제 우리나라 병풀 유전체 비교 연구를 해서, 그 마다가스카르 병풀에서 센텔로사이드가 많이 합성되는 것들을 좀 어떤 이유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합성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희 국내산 병풀에서 이런 센텔로사이드 함량을 좀 높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센텔로사이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수입 대체 식물 중에 10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워낙 시장 가치나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연구를 진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물질들 합성 경로는 나와 있습니다. 물질들, 어떤 물질, 특정 아시아티코사이드나 마데카소사이드를 합성하기 위한 전구 물질들은 다 밝혀져 있는데, 생합성 효소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체 연구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병풀보다 훨씬 더 유지 관리가 쉬운 담배에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해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담배에서 저희가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그러니까 센텔로사이드 바로 직전의 전구체인 우르졸릭 애시드까지는 담배에서도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 생합성 효소를 저희가 고치거나 도입을 하면 담배에서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현재 저희가 관련된 연구를 하고,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담배에서 아시아틱 에이시드나 마데카식 에이시드에서 그 아시아티코사이드나 마데카소사이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글루코스하고 글루코스 2개랑 만노스가 붙어야 되는데, 그런 당을 붙여주는 효소가 이미 병풀에서 선행 연구로 좀 알려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된 효소가 담배에서 없어서 생산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기능이 다르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효소를, 병풀에 있는 효소를 단백질 구조 기반으로, 요즘은 구조 기반으로 효소를 그러니까 타겟 단백질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폴드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단백질 서열과 그 다음에 이 해당 단백질 구조를 넣고, 이제 이 저희가 관심 있는 효소와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단백질을 찾아달라고 해서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캔디데이트들이 한 4개 이상 나왔으니까 가장 베스트 캔디데이트들이 4개가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유사한 저희 타겟 단백질과 동일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일로제네틱 트리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그런 유전자를 찾았을 때 딱 하나 단백질이 나왔습니다. 담배에서 G35420이라는 단백질이 가장 베스트 매치로 나와서, 얘가 담배에서 실은 센텔로사이드 생합성과 생합성 요소와 가장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유사한 단백질인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보시면 이 단백질이 발현이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기능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이게 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센텔로사이드 생합성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현재 이제 저희가 이거의 단백질 함량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유전자를 넣어서 발현 레벨을 조절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로모터와 네, 예, 바로 하겠습니다. 네. 프로모터와 터미네이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연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 합성 프로모터 부분과 AI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성 프로모터는 저희가 기존에 찾아놨던 프로모터나 시스 레귤러터리 엘리먼트들을 조합을 해서 인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서 발현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로모터고요. 이 합성 프로모터를 저희가 개발할 때 AI 기반으로 프로모터의 성능 예측을 하는 그런 것들을 현재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AI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모터 리전이 어딘지 찾고 그 프로모터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시스 레귤러터리 엘리먼트들을 조합을 했을 때 우수한 프로모터가 나올 수 있는지도 현재 AI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용량의 유전체 데이터를 다루는데 이게 너무 컴퓨팅 파워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얘를 좀 AI 기반으로 좀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집단 분석을 할 때 보통 예전에는 그 텍스트 기반으로 유전체 변이를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그 텍스트 기반의 유전체 변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원의 디지털 이미지로 변화를 했습니다. 2차원의 디지털 이미지로 변화를 해서 저장성도 높이고 분석의 용이성을 좀 높였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지털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2018년, 19년 당시에 가장 핫했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 분석을 활용을 해서 이제 배추 집단에서 계통들을 분리를 진행을 했고요.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으로 저희가 계통 분류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을 때 초기에는 저희가 약 한 87%에서 82% 정도 정확성을 갖고 굉장히 유사한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근형 관계가 멀은 경우에는 한 92%, 아닌 경우 좀 근형 관계가 높은 경우는 87%로 좀 저희가 좀 낮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개선을 해서 현재 이제 근형 관계가 높더라도 한 94%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계통 분류를 할 수 있었고 이거를 저희가 진단 쪽에 한번 적용을 하고 싶어서 예전에 예타 기획할 때도 저희가 한번 진행해보고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질병과 관련된 암과 관련된 변이를 저희가 디텍션 하는 게 목적이고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도 그쪽에 좀 뭔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요즘 핫한 액체 생검을 통해서 소량의 혈액을 가지고서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좀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기획을 해봤었고요. 그래서 기획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아까 근현종일 경우에 94%, 5% 정도의 정확도인데 이거를 진단했으려면 100%까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물을 이용해서 저희 그 변이의 레벨을 저희가 식물은 집단을 가지고서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변이 숫자를 컨트롤 해가면서 좀 프로그램 고도화하는 연구도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유전체는 됐으니까 이제 표현체가 나와야 저희가 멀티모달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작물의 질병을 디텍션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하면 당장의 스마트팜이나 식물 공장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탐색 모델을 만들었고 그 탐색 모델은 사람이 질병을 인지하는 단계를 저희가 모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떤 작물이냐 첫 번째 그 작물에서 병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다음에 그 병반을 가지고 어떤 병인지 저희가 확인하는 3개의 스텝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 퍼블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이미지와 저희가 자체 생산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일단 기초본적으로 한 3개 정도 작물에서 질병 디텍션 모델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보면 약간 스텝별로 정확도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약 95% 이상의 정확성을 갖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저희가 챗GPT를 쓰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해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쪽에서는 과적합이라 해서 오버피팅이라 해서 과적합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홍길동 그 고추가 아닌 걸 아니라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저희가 학습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식물들의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고추, 토마토, 감자 질병만 저희가 디텍션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딸기 잎을 넣거나 다른 잎을 넣었을 때 그건 우리 감자나 고추나 토마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할 수 있게 저희가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초기 단계라서 진단 모델 만들 때 이미지가 중요하냐, 해상도가 중요하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이미지하고 유전체하고 표현형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2개 멀티모달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길어졌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